뿌리도 없는 것이 감히 종갓집에 발을 들여.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한겨울 맨발로 눈밭에 세우고 얼음물까지 뒤집어 씌우며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락방에서 발견된 오래된 일기장 한 권.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례의 딸이 살아있다. 아이 이름은 박수진이다. 자신이 35년 전 망가뜨린 어린 소녀의 딸이 바로 며느리였다는 사실. 그리고 며느리의 방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노란 액체, 새벽마다 몰래 읽던 독성 논문. 시어머니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직접 키운 악몽이 며느리의 얼굴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경상북도 안동. 전통 한옥이 즐비한 어느 고즈넉한 마을 끝자락에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서 있습니다. 담장 높이만도 어른 키의 2배는 좋게 되고 대문 위에는 이씨 종가라는 현판이 오래된 오칠과 함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두고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수백 년 내려온 명문가의 기품이라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저 담장 안에서 나오는 여자치고 성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집의 안주인 이명자, 올해 72살. 집안 족보를 꿰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마을 어른들 앞에서도 기죽는 법이 없는 여자입니다. 흰 모시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즐겨 입고 항상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걷습니다. 겉보기엔 영락없는 종갓집 마님이지만 그 눈빛 속에는 남들이 쉬이 읽지 못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뱀처럼 차갑고 계산기처럼 정확한 그 눈빛을. 명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준혁, 46살. 서울에서 중견 건설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그는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초등학생처럼 작아지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3년 전 그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있습니다. 박수진, 43살. 부산 출신이라 했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다 했으며 형제자매 하나 없이 혼자라 했습니다. 명자의 눈에 처음부터 차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뿌리도 없는 것이 감히 종갓집에 발을 들여. 명자가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객들 앞에서도 명자는 웃음 한 번 제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절을 올릴 때 명자는 고개를 살짝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동작이었지만 수진에게 보내는 분명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신혼 첫날 밤이 지나고 수진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나가보니 명자가 이미 앉아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이 싫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이 시작한 것을 며느리에게 빼앗기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단 한 발짝도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진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명자보다 먼저 일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소, 빨래, 밥 짓기, 모든 것을 먼저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눈에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 집 청소를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 마루결 방향도 모르나? 명자가 쏘아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닦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루를 다시 닦는 수진의 손은 부르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손을 한 번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긴 소매로 가리고 그저 닦고 또 닦았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난 12월의 어느 날 명자는 수진을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날은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간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이 마당 가득 쌓여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 다 치워 빗자루로 명자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장갑도 없이 방한복도 없이 얇은 면 소재 옷 한 겹만 걸친 채로 발은 고무신이었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신발 안으로 찬물이 스며들었고 손가락은 금세 감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시간 동안 넓은 마당 구석구석의 눈을 모두 쓸어냈습니다. 명자는 마루에서 따뜻한 홍시 하나를 먹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날 밤 수지는 욕실에서 발을 뜨거운 물에 담갔습니다. 발가락 끝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욱신거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지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짓는 조용하고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수진이 시댁에 온 후 명자의 옆방에서 이따금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아닙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도 아닙니다. 뭔가를 적는 듯한 소리. 사각사각, 사각사각. 명자는 귀가 어두웠기에 듣지 못했지만 수진의 귀는 아주 밝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한 번도 그 소리의 출처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마을 이장의 부인이 명자를 찾아왔습니다. 명자 씨, 며느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얼마 전에 마당 청소하는 거 봤는데 추운 날 고생이 많던데요. 이장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 교육은 처음에 제대로 시켜야 해요. 한번 버릇 들면 못 고쳐요. 명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장 부인은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2층 창문에서 수진이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진이 시댁에 합류하고 6달째 되는 날 명자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늦은 밤 수진이 설거지를 마치고 막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명자가 부엌 문을 확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싱크대 옆에 놓인 물 한 바가지를 들어 수진의 등에 쏟아부었습니다. 한겨울의 차가운 수돗물이었습니다. 설거지하고 나서 싱크대 주변에 물 튀기면 어떻게 해? 뒷정리도 못해?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의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돌려 명자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록하는 사람의 눈빛처럼 차분하고 명료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준혁은 서울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수지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방 한쪽 구석에 작은 화장품 파우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화장품이 없었습니다. 작은 유리 용기 하나가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옅은 노란빛을 띠는 액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파우치를 다시 닫았습니다. 수진이 시댁에 온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명자는 오래된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가 녹슬어 있었고 열쇠는 이미 오래전에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드라이버로 억지로 열었더니 그 안에는 3권의 두꺼운 공책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에게 죽고 나서 읽어라. 어미 울림. 명자의 시어머니, 즉 이 종갓집의 전 안주인이었던 최 씨 할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명자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2번째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1987년 3월 12일의 일기였습니다. 오늘 명자가 또 그 아이를 울렸다. 나는 보았다. 명자는 몰랐겠지. 부엌 뒷문 틈새로 내가 다 보았다. 명자는 그 아이 등을 밀었다. 아이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명자는 도와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 아이 이름은 순례다. 박순례. 이 집 부엌 일을 도와주러 오던 이웃집 딸아이. 명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1987년 4월 3일. 순례가 계단에서 다친 후로 자꾸 아팠다 한다. 그런데 명자는 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집에 가지 말라고 했다. 순례 어머니가 화병으로 누웠다는 소식이 들렸다. 1987년 9월 17일. 순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병원도 못 가봤다고 한다. 형편이 어려워서. 순례는 12살에 고아가 되었다. 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명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겁이 났다. 명자가 무서웠다. 내 며느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지 몰랐다. 명자는 일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순례, 박순례.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으니까요. 35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종갓집 담장 아래 좁은 골목길 옆에 살던 아이. 항상 해진 옷을 입고 다녔지만 눈빛만큼은 총명하던 아이. 부엌 일을 도와주러 왔다가 명자에게 눈밖에 나서 쫓겨나듯 떠났던 아이. 그 아이가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 명자는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를 두고 문을 닫았다는 것을, 그리고 순례의 어머니 박씨 부인이 그해 가을에 죽었다는 것도 기억했습니다. 당시 명자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집에 찾아와 따지거나 하는 일이 없어졌으니까요. 명자는 3번째 공책을 펼쳤습니다. 거의 마지막 장 근처의 일기였습니다. 2005년 8월 22일. 나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병원에서 그리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적어두고 싶다. 내 다음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이 일기장을 꼭 전해주고 싶었는데 명자가 그러도록 놔둘 리 없으니 자물쇠를 채워 다락방에 숨겨둔다. 언젠가 누군가가 찾기를 바란다. 박순례의 딸이 살아있다. 아이 이름은 박수진이다. 나는 그 아이를 찾아가서 사죄했다. 그 아이는 울면서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그 아이가 어찌 될지 모르겠다. 부디 이 일기를 읽는 사람이
제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 명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박수진. 현재 자신의 며느리 박수진. 명자는 며칠 동안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명자의 약을 챙겼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수진의 일거일동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시댁에 처음 왔을 때부터 한 번도 생일이나 고향이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세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항상 별거 없어요로 끝냈습니다. 또 수진의 핸드폰에는 저장된 연락처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도 없고 자신의 인간관계를 철저히 숨기는 사람. 그게 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가끔 새벽에 서재로 들어간다는 사실도 떠올랐습니다. 명자는 잠이 얕은 편이었는데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가 이따금 들렸습니다. 준혁이 출장 중인 날에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어느 날 몰래 수진의 방을 뒤졌습니다. 준혁이 서울에 올라간 날을 골라 수진이 마을 시장에 나간 틈을 타서 서랍 하나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밑 구석 작은 파우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화장품 파우치. 열어보니 안에 유리용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색에 가까운 옅은 노란 액체. 명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아서는 그냥 오일처럼 보였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지만 아무 향도 없었습니다. 명자는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명자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전복죽, 나물 무침, 그리고 조기 반찬. 명자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수진은 항상 명자의 취향을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엔 기특하게 보였지만 지금은 왠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자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전복죽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죽 위로 불현듯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박수진이 살아있다. 나 오늘 입맛이 없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말없이 밥상을 물렸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실망한 것도 안도한 것도 아닌 그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명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났을 무렵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고 조용한 발소리. 수진이었습니다. 명자는 방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수진은 복도 끝 서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준혁의 서재입니다. 준혁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복도를 따라갔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틈새로 들여다보니 수진이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종이 묶음이었습니다. 두꺼운 어포 용지가 클립으로 묶여 있었고 수진은 그것을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며 읽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옆에 노트에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명자의 눈이 그 종이 위에 적힌 제목을 읽으려 했지만 어두운 탓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단어만 겨우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성.
명자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뒷걸음질 치다가 복도 벽에 팔꿈치를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서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자는 황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방문 닫히는 소리.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명자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 속의 이름, 화장품 파우치 속의 용기, 새벽의 서재, 그리고 서재에서 읽던 종이 위에 한 단어, 독성,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자가 최근 3달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상들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 손발이 저리고 눈이 자꾸 흐릿해지고 식사 후에 두통이 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노안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지금 그 진단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이번 주 내려오너라. 할 얘기가 있다. 준혁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명자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수진이 얘기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가 준혁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준혁이 오기까지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사흘 동안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전 기억을 더듬어 박술래를 기억하는 마을 어른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이제 90이 가까운 마을 최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박술래 기억하세요? 이 마을 아래 담장 옆에 살던 아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다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기억하지. 그 불쌍한 아이. 어미가 죽고 나서 고모한테 갔다고 했지. 부산 쪽이던가. 얼굴이 반반하던 아이였어. 그런데 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딸이 있었나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뭔가 생각하는 듯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던 것 같던데. 고모한테 가서 거기서 낳았다고 들었어. 일찍 결혼했던가 봐. 딸이 하나 있다고.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순례의 딸. 수진이 박순례의 딸이라면 수진의 어머니는 바로 명자가 계단에서 밀어 다치게 했고 결국 그 일로 인한 충격과 가난 속에 죽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알고 이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준혁에게 접근한 것도 결혼을 선택한 것도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약국에 들렀습니다. 저 요즘 식후에 두통이 좀 심한데요. 혹시간 수치나 신장 관련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약사는 몇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그중 한 가지에서 명자의 귀가 멈췄습니다. 천연식물 독소 중에 아주 소량씩 장기간 복용하면 간에 축적되면서 서서히 손상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증상이 노안과 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렵고요. 특히 무색무취라 음식에 섞여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약사가 말했습니다. 명자는 약을 사지 않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식사를 하면서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수진은 명자의 밥을 퍼주고 국을 떠주고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그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명자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고향이 부산이라 했지? 명자가 물었습니다. 네. 수진이 짧게 답했습니다. 부산 어디? 명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하구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뭐라 했더라? 명자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놓쳤을 그 순간을 명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찍 돌아가셔서요. 박 씨였는데 이름은 잘. 수진이 말했습니다. 명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순례 씨 딸이구나. 단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오직 처음으로 수진의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공포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슬픔인지 명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밥 드세요. 수진이 결국 말했습니다. 난 이 밥 못 먹겠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왜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너 눈빛이 무서워서. 명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진은 처음으로 명자 앞에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자는 밥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전복죽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도착하기 전날 밤 명자는 수진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바닥에 앉아 문 앞에 등을 기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소리였습니다. 명자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가슴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공포였는지 아니면 양심의 가책이었는지는 명자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수진은 이미 밥상을 차려두었고 방에 없었습니다. 마당을 내다보니 수진이 마당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봄꽃이 막 피어나는 계절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 위로 어린 시절 박순례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총명한 눈빛, 낡은 옷, 항상 얌전하게 따아내린 머리카락. 명자는 그날 처음으로 수진에게 먼저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와서 먹어. 명자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가에 미묘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같이 먹자. 명자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명자가 수진에게 처음으로 건넨 정상적인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끝에 있는 작은 나무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혁이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고속버스를 타고 마을 어귀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당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나란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싸우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명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기장이 들어있는 그 상자였습니다. 앉아봐라, 준혁아. 명자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앉았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앉아. 명자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멈추었습니다. 명자는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중간중간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7년 3월의 일기부터 시작해서 2005년 8월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준혁은 일기를 들으면서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수진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일기 낭독이 끝났습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수진아, 준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사실이야? 수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목이 메어 겨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야? 수진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수진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도록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목소리는 가끔 끊겼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박술래는 수진이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없었습니다. 가난과 충격으로 인한 내상이 오래 누적되다 몸이 버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수진은 부산 고모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고모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열심히 공부해서 약학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독성학을 접했습니다. 25살 되던 해 수진은 어머니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모가 임종 직전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종갓집, 명자, 계단에서의 사고, 그리고 어머니를 도와주지 않았던 그 마을 사람들. 수진은 그날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자를 찾아내고 그 집에 들어가고 명자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서서히 명자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 약학 지식을 이용해 소량씩 독성 물질을 음식에 섞는 것. 증상이 노안처럼 보이도록 설계하는 것. 그것이 수진이 그 화장품 파우치 안에 넣어두었던 유리 용기의 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실행한 적이 없어요. 명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때 독을 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까. 수진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어머니도 오래전 누군가에게 똑같이 당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일기장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도 이 집의 피해자였잖아요. 명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접근했을 땐 수단으로 생각했는데 같이 살다 보니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이 생겼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복수를 포기하면 어머니한테 미안하고 복수를 하자니 내 삶을 다 버려야 하고.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두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35년이 넘게 쌓아온 것들이 그날 밤 하나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종갓집 마님이라는 자부심, 며느리를 다스려야 한다는 확신, 자신의 집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약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 박술래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울었습니다. 그런데 명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명자는 20대였고 신혼이었고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영리해 보여서 거슬렸습니다. 이 집안을 너무 자주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미웠습니다. 그 어린 질투와 불안이 한 아이의 일생을 바꿔버렸습니다. 명자는 흐느꼈습니다. 오래 조용히 밤이 깊어갈 무렵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 명자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명자는 그 잔을 받았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고 마셔야겠지. 수진이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국화꽃이요. 그냥 국화꽃이요. 명자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명자는 아침 일찍 수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수진은 이미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침대 밑에서 화장품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거울을 통해 그 모습을 보았지만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유리 용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수건으로 손을 닦고 조용히 명자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강 오일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뭐? 명자가 말했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 발바닥에 바르는 거요. 발 마사지 할 때 써요. 색이 이렇게 옅은 노란빛이 돌거든요. 어머니 드리려고 가지고 다녔는데 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명자는 잠시 그 용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서재에서 읽던 것은? 명자가 물었습니다. 수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약사 자격증이 있어서 아직도 약학 관련 논문을 구독해요. 그날 읽던 건 천연물 독성 연구 논문이었는데 어머니가 식후에 두통이 오신다고 해서 혹시 먹는 게 원인인지 알아보려고요. 결과는 그냥 혈압 때문이었어요. 명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독 안 탔어요. 단 한 번도. 명자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갈 것처럼 보였지만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명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명자가 앉았습니다. 그럼 왜 참았냐? 명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당하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냐? 수진이 잠시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학대할수록 어머니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보였어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거든요. 두려운 사람이 더 세게 굴어요. 어머니가 불쌍했어요. 불쌍하다고?
명자가 말했습니다. 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생겼고 이 집이 제 집이 됐어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어요. 그 주 토요일 준혁이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세 사람이 이 집에 있었습니다. 명자는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의 옆에서 밥을 짓는 것을 도왔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어디에 서야 할지, 뭘 잡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종갓집 마님이 부엌에서 손을 쓰는 것은 이 집에서 수십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한테 맡기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명자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국을 끓였습니다. 명자가 젓다가 국물을 쏟았습니다. 수진이 가스불을 줄이고 행주를 건네주었습니다. 명자는 그 행주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수진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멈추었습니다. 한겨울에 마당 쓸게 한 것, 물 뒤집어 씌운 것, 네 어머니한테 한 것 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다 미안하다. 수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명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말했습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같이 먹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날 밥상에는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옆에, 수진은 그 맞은편에. 명자는 밥 한 숟갈을 떴다가 내려놓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50년 가까이 살아온 이 종갓집의 담장이 왜 이렇게 높은지 처음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담장이 높으면 아무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안의 사람도 밖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명자는 어느 날 오후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담장 옆에 작은 꽃밭 만들어도 되겠냐? 바깥에서도 보이도록. 수진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볼 수 있도록. 명자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주말에 담장 아래 흙을 파고 꽃씨를 심었습니다. 봉선화, 채송화, 맨드라미. 명자가 어린 시절 좋아하던 꽃들이었습니다. 수진이 물을 주고 명자가 잡초를 뽑았습니다. 흙에 손을 담그는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마을 이장 부인이 지나가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명자 씨, 이게 웬일이에요? 꽃밭을 만들어요? 이장 부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허리를 펴고 이장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쁘죠? 명자가 말했습니다. 이장 부인은 그 표정을 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명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명자는 마을 최어르신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수진을 데리고. 이 아이 어머니가 박순례예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수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순례 딸이야?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수진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눈을 닮았구나. 수진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명자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 안주인이 마을 어르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광경이었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그날 마을 외진 곳에 있는 작은 납골 땅을 찾아갔습니다. 박술래의 위패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진이 오래전 어머니를 모셔둔 곳이었습니다. 명자는 납골 땅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술래야, 내가 잘못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그때 내가 문을 닫지 말았어야 했는데, 일으켜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수진이 옆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바람이 향 연기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